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참 여러 가지 힘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결집이 못 돼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세력에게 번복이 당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찮게 제가 러시아 역사라는 것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사실 무슨 소명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러시아 문학에서 받은 영향과 인상과 공산주의 러시아라고 하는 이미지 사이에 너무 괴리가 컸고, 전 역사에 대해서는 늘 집안 어른이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렸을 때 관심이 있어서 이 서양사를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난하고 슬픈 나라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어렸을 때 있었기 때문에 역사를 그냥 막연하게 교양 수준에서 공부를 하겠다 생각했는데 운이 닿아서 웰슬리 대학에 좋은 기숙사 학위까지 주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2학년 됐을 때 최초의 스푸트닉을 쏘아 올렸어요. 그래서 미국서도 대단히 공부를 해가지고 러시아 연구를 강화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하니까 한국에서는 그 당시 반공군이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었고, 근데 누군가는 그래도 이 나라를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막연한 생각에서 제가 러시아 역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상사 얘기 강의를 들어보니까 꼭 우리나라 얘기 같았어요. 19세기 러시아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어떻게 서구화하면서 자기 영어를 뺏기지 않느냐 이런 식의 것이 결국은 이제 혁명으로 치닫는데 급진 인텔리겐치아가 크게 기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치달았는데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 포럼이니까 제가 솔직하게 또 말씀드리자면, 우연히 제가 박사 논문 쓰는 과정에서 전혀 예기치 않게 점조직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인텔리겐치아라고 하는 러시아 특이한 현상의 근원이 뭐냐 하는 걸 규명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이제 제 지도 교수의 제안이었어서 그걸 파헤치면서 보니까 18세기에 항상 지성계의 거두로서 소위 인텔리겐치아의 태도라고 여기는 노비코프, 라디슈제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둘 다 프리메이슨이었어요. 그래서 프리메이슨 속에 뭐가 있지 않느냐 좀 조사해봐라.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이 점조직 구조가 돼서 겉에 나타난 거하고 속에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조직을 조정을 하는가 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프리메이슨 하면은 아주 극좌의 혁명 조직에서부터 극우의 음모단체까지 또는 다단계 판매 조직 같은 사기꾼 집단까지 다 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조직인 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예카테리나 대제, 캐서린 대제라고 하는 분 밑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을 포함한 그런 프리메이슨에 대한 탄압이 있었는데, 19세기 역사가들이 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프랑스 혁명에 놀란 여황제가 초창기에는 계몽군주 같이 그러더니 놀라서 이런 좋은 이 시민 활동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정설이었는데, 제가 이게 파고 들어가 보니까 사실 그게 아니고, 한 갈래는 이 프로시아의 궁정의 프리디히 1세 주변 사람들이 예카테리나 아들인 파벨 왕세자를 포섭을 하려고 하는 점조직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러시아는 종교 국가고 저쪽은 이제 프로테스탄트 국가고 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신적인 기반을 흔들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예카테리나는 위에서 내려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조직들의 공통된 점은 전혀 교신에서 나오는 증거를 남기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철칙이었기 때문에 자료가 별로 없었는데, 어떤 독일하고 러시아 왔다 갔다 하던 조직 관리자 하나가 좀 신통치 않아서 일기 비슷한 걸 하나 남긴 게 있고, 그 밖에 이 방증 자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니까, 황제는 황제의 입장에서 인물을 다 보고 러시아의 거부 대귀족 부호들이 또
맞으면 돈은 많은데 병이 있는 사람들이 불로장생의 비결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환상에서 돈을 마구 대면서 그 프리메이슨 운동을 지원하고 그러면다가 가산이 파타에 이르고 하는 그런 것도 보고 하니까 황제로서는 당연히 그를 뿌리 뽑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아래에서 그 한쪽만 보는 사람들은 그 독일의 에이전트 한 사람을 아주 천하에 없는 그 성자로서 모스크바 대학에 와서 본래 그 루마니아 계통 그 트란스베니아 출신 철학자였는데 기가 막힌 철학 강의를 해서 제자들을 많이 배출한 사람으로 이렇게 늘 알려졌어요. 그런데 기록들이 조금 이상한 게 4년을 살았는데 자기 가족은 거의 굶어 죽을 상태로 이렇게 빈한한 그런 그 상황에 놓고 그냥 죽었고 러시아 제자들로부터는 칭송을 받았다. 그런데 어떤 그 기록 하나가 다른 기독교 계통 독일인인데 그 사람한테 좀 이상한 얘기를 한 게 있어서 제가 파헤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러시아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이 뭐 자기 자식을 굶어가면서 그렇게 러시아의 계몽을 위해서 4년 동안 헌신을 하다 죽었다는 게 인간적으로 좀 믿겨지지가 않는 거여서 그런 여러 가지에서 파고 들어갔더니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프리메이슨이 조직이라는 것이 점조직 구조로 되어 있어서 완전히 가상적인 페이팔 조직이 있고 그 밑에서 작동하는 그 망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학자로서는 약간 불행한 게 상당히 많은 이 시간을 투자해서 러시아에서 미국에 앉아서 그거를 해내니까 참 여간 힘들지 않았어요. 하버드 같이 좋은 기구가 있으니까 그 당시 마이크로필름을 떠다가 날라주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는데 그때 제가 상당히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의 역사학계 거장들이 19세기, 20세기에 프리메이슨 연구를 한 사람들인데 왜 이걸 못 봤느냐? 제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이 전제체제에 대해서 하도 반감이 강하기 때문에 전제체제로부터 이 박해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앉아서 거의 100년 후에 볼 수 있었던 증거를 눈앞에 보고도 보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리고 잊어버리고 불행했다는 거는 말하자면 이것이 인텔리겐자 전통에 큰 역할을 했어야 된다 했는데 저로서는 부정적인 결론이었죠. 이게 여기에서 인텔리겐자 전통이 나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로서는 손해를 봤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귀국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니까 그때 공부했던 것이 생각이 나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국가 정체성의 위기랄까 하는 것이 이런 조직 원리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역사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로 왜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운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대한민국을 뿌리채 흔들어서 뿌리 뽑아 버리고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 이승만 박사를 위시해서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역사에서 지워버리고자 하는 그런 세력이 밑에서 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솔직하게 제가 기자들이 있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소리를 하진 않습니다만은 그것이 이러한 이 현상의 근본적인 설명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건 또 다른 얘기고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거는 자업자득이었다 하는 게 또 제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업자득이라고 해서 누구를 지금 나무라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여러 면에서 큰 발전을 하고 밖에서 볼 적에 참 잘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지만은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형국이고 북한 같은 나라가 될 수는 없다. 모두들 낙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북한 같은 나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혼돈과 내란 속으로 빠져들 수는 있습니다. 남북한이 다 무너지는 그런 식으로 갈 위험은 지금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심각하냐. 제가 이 한국사 교과서 어떻게 편향됐나 하는 조그만 책을 가졌는데 이게 지난 한 1년 넘쳐서
정경희 박사라고 본래 그 미국사를 하면서 미국의 역사 교육 문제가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조사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 그 한국 그 교과서들이 어떻게 편향됐나 하는 것을 이제 내용을 한편에서 밝히고, 이거는 누구들이 언제 어떻게 해서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 교과서를 잡아갔느냐 하는 것을 그 조명하는 책인데, 이번에 그 비공 출판사 그 이름으로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걸 보면은 그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작심을 하고 교과서 지필로 그 뛰어들어가서 지난 한 20년 사이에 완전히 그 소위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과서 지필을 잡은 겁니다. 물론 이번에 통과된 그 8개 그 교과서 중 여기 오신 그 권희영 선생님이 쓰신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보는 역사고, 나머지는 거의가 다 대한민국보다는 소위 통일의 관점에서 역사를 본다. 그리고 실제로는 북한의 그 시각으로 역사를 보는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쳤는데, 이 도가 조금 다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뿐 아니라 그 교과서 지침을 만드는 사람들이 5차에서 6차로 그 개정되는 사이에 이게 80년대 말 얘기입니다만은, 그때부터 작심을 하고 그 교과서에 지필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그때만 해도 제가 아직 그 50대 지날 때인데, 저희들 이제 상식으로는 이 교과서라고 하는 거는 그 학계에 아주 대가들이 노년에 그 쓰셔서 좀 그 인쇄나 좀 챙기시고 하는 그런 거다 생각을 하지, 현장에서 연구에 열중하는 사람은 교과서를 쓰지 않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 교과서 쓰는 건 연구 업적에 물론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보다 한 10년, 15년 아래 사람들이 갑자기 교과서도 쓰고 통사도 쓰고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미 그 교육부의 체제가 잘못돼서 한 사람이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팀을 짜서 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80년대 처음에 한 번 처음으로 그 80년대 말인가 90년대 초에 그 세계사를 쓰라고 한번 불려갔던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전까지도 이건 인쇄도 나오고 뭐고 하니까 어른들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반영할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오라고 해서 보니까 불과 석 달 만에 세계사 중학교 거를 써내라 그러는데 참 한심했습니다. 그 넷이 같이 쓴다는 것도, 그 역사라는 게 어느 정도 지식만 아니라 철학을 가지고 써야 되는 건데 일관성도 없고, 또 그 지침서라는 게 비교적 자세하게 돼 나오는데 내가 아는 대로 가장 잘된 책을 쓸 수도 없고 좀 엉망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KBS 이사가 돼서 들어가 보니까 참 한심하게도 그 당시 그 중학교 역사 교과서 한 편 쓰는데 할당된 그 전체 그 예산이 1,000만 원이가 됐었는데, KBS에서 가장 싸구려 연속극 1시간 제작비가 1,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망측한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교과서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거 제작하는 비용하고 싸구려 연속극 1시간 제작비하고 같이 먹어 들어가는 이런 식의 불균형이 있다. 그만큼 우리가 교육을 등한시하고 역사 교육을 등한시해야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또 아시다시피 우리의 이 역사라는 것이 좀 굴곡이 많았으니까, 제가 다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역사를 반추하는 거는 삼가겠습니다만, 아주 간략하게 되짚어봐도 참으로 말하자면 진퇴양난의 그 딜레마에서 그때마다 제대로 된 그 출구를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던 게 이제 우리 역사였습니다. 개항기 청나라에 그 의존해서 그나마 어느 정도의 그 자치 영역을 확보하고 살던 게 우리 나라였는데, 천국이 서양의 공세 앞에서 흔들리니까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 세계관, 우주관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몰렸습니다. 위정적사판이 개화판이 해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물론 후에 얘기하는 건 당시보다 쉽습니다. 나중에 이제 후대가 보면 우리를 보고도 똑같이 욕을 하겠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 근대화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서 배울 걸 배우면서 또 우리는 우리로서의 이 어를 좀 담아내서 독자적인 행보에
여지를 더 넓혀가는 것, 이게 양쪽이 다 중요했는데 어느 면에서 서로 열정에 넘치다 보니까 서로 치고받고 하는 식이 심지어는 대원군과 이 민망후 사이에서 벌어진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했습니다. 여하간에 그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동아시아가 쇠약해지는 속에서 일본만이 유일하게 일찍부터 해양국가로서 서양의 문물에 접했기 때문에 빨리 이 정치 사회 개혁을 해서 서양의 열강들로부터 그래도 대화의 상대가 될 만하다 하는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서구의 나라들은 다 프랑스와 영국, 독일, 다 포함해서 사실 러시아가 남하한다 하는 걸 항상 제어하려고 하던 그런 것이 이제 전통적인 그들의 이제 생각이었고, 그러니까 이 동북아가 이 권력의 공백지대로 남는 건 원치 않았고, 그 중에서 결국은 일본이 패권을 가지는 것이 자기들한테 별로 해롭지 않다, 이런 식의 결론이 일찌감치 나왔고, 결국 청일전쟁, 노일전쟁에서 일본이 다 승리함에 따라서 우리는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을 했던 거죠. 식민지 하에서는 우리 참 애국 운동이 계속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만국이라고 하는 건 구 엘리트의 사회적 소멸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으로 다 죽진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 사회 기능상 나라를 잃었으니까 이 체면을 상실해서 설 자리가 없고, 극히 일부는 해외로 가서 망명 속에서 이제 활동을 계속을 하고, 대다수는 결국 국내에서 이제 완전히 무명시로 전락을 해서 숨고, 아주 또 극히 일부는 일본의 회유에 넘어가서 결국 친일 귀족 같은 그런 것이 되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면서 그래도 언젠가 독립을 할 날이 있겠지 하고 그걸 기약하면서 힘을 모으는, 그러니까 결국은 믿고 참 가증스러운 그런 일본 세력하고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야만 살아남고, 그래도 돈이라도 벌어서 식구 먹여 살리고 또 이 해외 독립운동도 지지할 수 있고, 이런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념적으로 그때 결국은 이 기독교가 이미 만국 전에부터 들어와서 하나의 굉장히 좋은 이제 계몽적인 어떤 것을 제시했지만,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이 철학, 사상, 종교 이런 중에 정신적인 바탕을 제공하는 거지 정치 세력은 아니죠. 그러나 기독교에 일찍 심취했던 사람들은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무신론을 가지고 계급투쟁을 들고 나오고 한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의 힘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경우에 전통적인 유교나 불교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한테는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태어난 공산주의 체제라는 것이 새로운 서광으로 비쳤고, 또 레닌은 의도적으로 1919년에 이제 공산주의 국제기구를 제3차 다시 부활을 시켜서 우리 같은 약소민족의 지식인들, 애국자들을 포섭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소련하고 소를 잡으면은 우리의 경우 소위 말하는 계급 모순과 민족 모순을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다. 즉 일본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고, 전통적인 그런 이 신분 사회 구조도 타파하고 새로운 형태로 민주주의 국가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또 막스주의 전략이라고 하는 게 역사 단계설을 주장을 하는데, 결국 우리나라 같이 참 봉건 농업사회의 경우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그때는 공산주의자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민족 부르주아지를 도와서 소위 부르주아 자본주의 민주주의 단계를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공산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게 또 본래 그들의 공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또 스탈린이 이제 그걸 내세웠고, 해방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이념책이었죠. 그런데 실제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지금 이제 조금 앞질러 갑니다만은 우리 지금 역사 정체성 위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지금 살아있는 세대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의식 속에 각인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특히 지금 이 문학의 이 학계, 역사계를 잡고 있는 그 386 세대나 그 후 세대는 공산주의는 좋고 나쁘고 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은 그 군사 독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한 것이 바로 이 안보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한 것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위협이라고 하는 건 전혀 다가오질 않았죠. 그런데 그 당시 또 소련은 사실 약속하고 현실하고는 전혀 그 괴리가 있는, 큰 괴리가 있는 그런 사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막스의 공식에 따르더라도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하는 것은 원시 공산주의에서 소위 노예제 사회 봉건주의를 거쳐서 자본주의 민주주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러면은 이 개인이 해방이 됨으로써 생산성이 호도로 높아지는데 대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생산 수단이라고 하는 건 돈이 있는 자본가들로 손에 모이게 되고 그 수가 점점 더 소수가 되는 것이 금융자본주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극소수의 소위 그 부르주아지를 타도하고 무산층에 대한 다수가 혁명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으면은 모두가 다 필요한 만큼 나눠가지고 능력껏 기여하면 되지 뭘 탐욕을 가지고 축제를 하고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이 사회의 비전이죠. 그런데 러시아가 전혀 그런 나라가 못 됐습니다. 강대국 중에서 가장 후진적인 농업국가로서 1890년대 비로소 이제 말하면 산업화의 초기 그 도약 단계에 진입했던 그런 그 나라니까 혁명 세력이 서식하기엔 딱 알맞는 그런 그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혁명을 해서 사회교란을 일으켜서 이제 체제를 뒤엎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혁명의 목적으로 하는 신세계가 도래한다고 하고 다른 얘기죠. 뒤엎기는 좋은 그런 그 조건이요. 가난하고 억압적이고 무지하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나라를 가지고 막스가 얘기했던 아주 자본주의 국가 가운데도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선진국서부터 시작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세계 전체가 공산화된다는 게 그들의 공식인데 거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소위 자본주의의 약한 고리에서 혁명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리고 혁명 전략에서부터도 이제 레닌은 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이 막스주의를 러시아 현실에 맞게 이 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쳤습니다. 이 동맹이라는 게 도농이 아닌 노농 동맹이라는 것이 전형적인 변형이죠. 막스는 이 농민은 본질적으로 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혁명으로서 혁명의 이 주체로서는 적합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레닌이나 러시아의 이제 긴 그 농업사회주의 전통인데 그들은 농민의 그 거센 반란 기질을 보고 혁명적이다 해서 노동자하고 농민이 손을 잡으면 되니까 그 전제 조건이 섰다. 그래서 막스까지 한때 좀 흔들렸어요. 자기가 말하는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는 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미해결로 본인은 죽었지만 레닌은 거기서부터 이게 무리하게 해서 혁명을 밀어붙인 겁니다. 전제체제를 타도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 다음에 새 국가를 만든다는 데서는 조건이 짜르 체제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었어요. 거기다가 1차 대전 3년 그리고 이 혁명에 따른 내란 한 3, 4년 겪고 나니까 경제가 너무도 많이 파괴돼서 그 후 결국은 혁명 구호고 뭐고 다 집어치고 우선 경제복구에 힘써라 해서 소위 그 신경제 정책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20년 됩니다. 그래서 28년 정도가 되면은 경제학자들의 계산에 따를 것 같으면 러시아가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 즉 산업화가 시작돼서 상당히 높은 그 성장률, 한 연 8%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1913년 전쟁 이전의 수치를 다시 회복한 것이 1928년이에요. 15년이 완전히 파괴됐다 다시 갔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15년 동안 앞서갔죠. 그러니까 이미 그러한 그 상황, 즉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짜르 체제가 허물어졌는데 그때의 상황을 회복한 것이 1928년이니까
훨씬 더 이 진척되고 또 이 약속된 그 목표라는 거 하는 거는 정말 이상향인데 노동자 농민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거짓, 선동, 선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소련은 선동, 선전이 고도로 발달되고 그 역사 왜곡을 정치 도구로 그 이용을 하는데 아주 그 이골이 난 체제입니다.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스탈린이 레닌이 갑자기 이제 25년 사망했을 때 레닌만큼 거의 유명했던 사람이 트로츠키였죠. 혁명 과정에서 붉은 아미를 창설했고 또 탁월한 지식인으로 러시아 혁명사도 쓰고 했는데 스탈린은 그루지아의 신학교 중퇴생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허접살이 일을 하고 그 소위 말한 더티고 그 뭐 은행을 턴다든가 뭐 이런 거나 하던 사람인데 이 당 살림을 맡겨놓으니까 그것이 당 관리에 굉장한 이점이 있어서 결국은 레닌 사망한 후 후계자 투쟁에서 스탈린이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보다 트로츠키는 아니고 자기보다 훨씬 지적인 면에서 탁월했던 그 이 혁명가들이 쟁쟁했죠. 별들이 많았는데 뭐 트로츠키니 뭐 지노비에뿐 아니라 까메니에프니 뭐 또 이 볼셰비키뿐 아니라 멘셰비키도 있고 근데 이 볼셰비키 같은 당에서 같이 혁명 공로자들도 하나하나 트집을 져서 우파 분열주의자, 좌파 분열주의자 몰아서 이 처형을 하고 이 트로츠키는 처음에는 이제 반혁명자로 물론 몰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역사에서 삭제해버려요. 이 1930년대에 그 피해 그 대숙청이 일어나고 나서는 동세대 혁명가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혁명 직후 이 볼셰비키에 가담했던 소위 그 뭐 1.5세대경 중에서 이 당 대의원이 됐던 사람 70%가 다 숙청을 당하는 것이 1930년대의 숙청이었습니다. 유명한 우리 그 공산주의자 박헌영도 그 당시에 이 처형가물이로 다 지정이 됐었는데 누가 이런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게 낫겠다 해서 마지막에 풀어가지고 그 중국으로 가는 비밀 미션을 줘서 보내는데 신의주에서 일경에 체포되는 바람에 살아남은 겁니다. 이런 결국 공산주의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모국에서부터 이처럼 내건 이상하고 현실하고 사이에 굉장히 괴리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미래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잘 되는 것 같은 모습을 선전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전부 역사적으로 소급해가면서 소위 그 타도돼야 될 적들에게 씌우고 하는 그런 게 발달하고 정보 통제가 아주 철저한 사회였습니다. 이거는 러시아 전통 사회에서도 그런 편이었는데, 즉 그 인쇄기구라든가 하는 거는 그 국가의 독점물이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게 없었어요. 80년대까지도 타이프라이터를 소지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었고 그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글로 써서 이 비밀리에 뭐 종이말이를 해서 외부로 이 작품을 반출시키거나 해서 이제 그 바스르나크 같은 사람들이 글을 다른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게 되고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아주 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이 정보 관리, 조작 관리,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80년대까지 공식으로 정보가 드나들 수 있는 건 통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다 지금 다스라고 알려진 그 통신기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버스진이 이름이 좀 바뀝니다만은 완전히 그 안전관리부 산하에 있는 두 개의 이제 그 조직 관리를 받는 그런 조직이죠.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리고 또 정부 구조가 처음부터 이중적입니다. 이 국가 구조라고 하는 거는 인민위원회를 그 중심으로 해서 여느 민주주의 국가나 비슷하게 돼 있고 소위 자기들만이 밑으로부터 이제 소위 그 소비에트는 협의회라는 말이에요. 협의회들이 쭉 그 위로 올라가면서 정말 민주적으로 선거를 하는 유일한 민주주의 체제라 이게 그들 주장이었죠. 그랬는데 실제는 당 위로부터 통제되는 당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고 이 당은 점점 더 당 서기장 스탈린 개인의 그 전유물이 돼서 30년대 말 숙청이 끝난 다음엔 뭐 스탈린은 완전히 신격화돼요. 특히 2차 대전 때
결국 히틀러를 무찌르기 위해서 이 처칠과 루즈벨트가 스탈린하고 손을 잡고 히틀러를 무찌른 다음에 해방 당시부터 53년 사망할 때까지 그 스탈린의 본이라고 하는 건 정말 그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런 기세였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다 마찬가지로 저쪽의 지시를 받는다, 모스크바의 지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조직 형태가 러시아 이외에서는 다 점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형체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여기 앞에 두 분한테 내가 이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면 두 사람 서로 모르게 되어 있고 그런 식의 구조가 쭉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모든 이 지시문 같은 건 사실 상부로 내려가고 전략 같은 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게 내려가지만은 이 불법인 그런 나라에서는 전부 그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 활동하는 옛날의 그런 혁명 운동 당시에 그것이 그대로 이 공산당 안에는 전수되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공이 등장하기까지 아시다시피 그 소련은 세계 유일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일제시대 때 그 이상주의적인 이 동기에서 막스주의자가 된 사람들이 우리의 새 세대 정말 그 지식인들의 모범생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몰락한 양반가의 이 자제들 가운데 정말 그 만국에 대한 소름과 이 엘리트의 사명의식이랄까 이런 거를 가졌던 사람들이 러시아에 회귀하는 귀족 그 이상으로 어떤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쪽으로 경도된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은 호남 얘기는 아니합니다만 사실 영남 지방 같은데 종손이 그 막스주의자가 된 집안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잘난 종형이 막스주의가 되니까 동생들이 줄줄 따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집행을 한다고 무슨 머슴이나 종들 가운데 우수한 사람도 교육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에서 이 막스의 이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태어난 겁니다. 이승만 박사는 구국운동을 하다가 5년 7개월에 감옥살이도 했고 그 전부터 이미 이 청년운동가로 명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너무 아깝다 해서 감옥에서 죽이는 대신에 활용을 하자 해서 미국의 특사로 보냈다가 나중에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아주 미국에서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영어와 영어를 배우고 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해서 이미 1910년대 즉 그분이 20대 이스만은 1975년생이에요. 감옥에서 쓴 미국 가기 전에 쓴 이것들이 독립 정신이라는 걸 지금 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걸 보면은 오늘날 신문 논설의 수준을 능가하는 그런 식의 이 역사적인 국제 정치적인 안목 가지고 있고 또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이 또 대단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구습에 안 좋은 거를 다 타파하고 아주 이 진보적인 성향의 민주적인 정치 철학을 가진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또 그분은 과거 준비를 하느라고 한하게 통달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드물게 동양의 학문 전통과 서양 거를 겸한 분입니다. 유엔 교수가 연구한 걸 보면은 감옥에 5년 7개월 있는 동안도 무지하게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으로 어떻게 그 당시에 미국에 가서 그 유명한 대학에서 5년 안에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저 11년이 걸렸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갔는데도.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벌써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었고 소위 말하는 디그리 리ኳ어먼트만 충족하면 되지 새로 학문을 시작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었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이상과 실체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아는 세계에서 아주 가장 드문 이 사상가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김인현 우리 독립사건이 있고 러시아에서 커민턴 운동이 있었을 적에 많이들 우리 애국 운동가들이 모스크바까지 갔습니다만 1923년에 벌써 이승만 박사는 짤막한 논설을 쓴 게 있어요. 공산당의 당부당 아주 간략하고 정말 명분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이상은 바로 내 이상이다. 노동하는 사람, 노동자와 농민이
평등하게 잘 살고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내 이상이다. 그런데 그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틀렸다. 누구에게나 다 골고루 모두 걸 나눠주고 기업인들을 적대시하고 지식인을 홀대하면 그 사회는 발전을 못하니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절대로 안 된다. 이미 그때 철학에 딱 썼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는 스탈린 지하로 들어간다고 하는 스탈린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간다면 동구같이 위성국가가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독립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다. 이걸 알고 그 면에서는 이 김구 선생도 처음에는 이승만 박사하고 입장을 같이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김구 선생은 열정적인 애국자셨지만은 이 학문 면에서는 그렇게 폭이 넓고 깊을 수가 없는 그런 그 제한된 경험을 가진 분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박사하고 같이 거기에 의존을 하면서 이제 일을 했던 분이에요. 불행히도 그 두 분 사이가 1947년 그 장덕수 암살 사건을 계기로 틀어지면서 우리의 참 엄청난 그 비극에 싸게 튼 겁니다. 지금 교과서를 보면은 모두 다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를 인용을 하면서 나는 38선을 베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뭐 사리사욕을 위해서 단선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뭐 이런 거, 또 해방이 됐을 때 우리 독립군이 참전을 하지 못하고 해방이 돼서 기쁜 게 아니라 가슴이 덜컹 앉았다, 내려앉았다, 뭐 이런 걸 인용을 하면서 마치 대한민국 세운 사람들은 전부 다 사리사욕에 움직였다,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전부 다 저짝의 그 공작이 소서에 맥힌 결과라고 하는 걸 너무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안 계셨다면은 이 나라는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 미 국무성 안에도 친소적인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했고, 특히 그 알제히스라고 나중에 거물급 소련 스파이로 드러난 사람이 바로 국무성에서 한국 문제를 담당하고 유엔을 만드는 데에도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소련이 이미 장악한 북한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남한만이라도 소련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이거를 독립국가로 만든다고 하는 거는 이 박사의 초지일관 의지였고, 이승만 박사가 아니면 아무도 해낼 수 없었던 일이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이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전 식민지인 미국의 속국이었고 언젠가는 독립을 시켜줬으면 하지만 그걸 위해서 스탈린하고 3차 전쟁을 한다는 건 물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결국은 우리가 북한으로 넘어갈 그런 이 모든 조건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북한이나 구소련의 입장에서 볼때면 이승만이야말고 용서할 수가 없는 인물이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그 이승만 죽이기의 맥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국가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 또 그 6.25에 살아남고, 그리고 6.25 이후로는 아시다시피 이 자생적인 반공 분위기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그 세력이 다시 한동안은 고개 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4.19, 5.16 쿠데타 또 이 광주 유혈극 등을 쭉 거치면서 우리가 경제 발전에 성공을 하고 그 민주화에 성공을 하면서 우리가 속으로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제 조금씩 사회가 맞으면 그런 이설도 이제 용납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보이고 분위기가 흩어지고, 특히 공산권이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붕괴되는 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전 세계와 함께 굉장히 자만해졌습니다. 그 틈을 타고 그 지하에서 계속 노리고 있던 세력이 이제는 이 활개를 치고 표면으로 나온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그 사람들의 공작이 중단이 된 적은 없었죠. 다만 워낙 이른바 군사독재 지하에는 그 철통같이 통제가 심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산속으로 숨어 들어간 게릴라를 이제 섬멸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에서 숙군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침공 세력을 뿌리뽑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물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가운데는 상당히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즉 해방 당시부터 6.25 거치는 사람들,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좌익이 뭐고 우익이 뭔지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죠. 국민의
80% 가까이가 문맹이었던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을 맞았는데, 그런데 이 살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서 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라는 건 상당히 강한 호소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극소수의 맹렬한 지지자들을 그 중심으로 해서 지하에서 계속 활동을 했고 또 그 침투를 해오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큰 빌미를 준 것이 70년대의 박정희 시대의 반공 정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오랜 그 미국에서 저희 공부와 이제 교편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벌써 유신 전야였어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최규하 전 대통령이 그 유신의 당위성을 그 고려대학교 교수들 앞에서 설득을 하는데 모델로 내세운 게 일본 군국주의였어요. 미국의 영향이 잘못 들어와서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이기적이고 나만 안다. 일본 사람들은 자기 나라 국가, 뭐 군이 히노마루 이런 걸 하는데 우리는 국민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부터 영희야 바라봐 나하고 놀자부터 시작을 한다. 나 놀자, 그것도 여자 이름부터 부르면서 한다. 이 반미주의의 싹은 사실 거기서부터 있었습니다. 이거 싹이 아니라 그 강조가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공산주의 측의 반미하고 우리의 그 민족주의적인 반미가 맞아 들어가고,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민족 중심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친체제적 반공주의 애국자들을 양산한다고 한 것인데, 불행히도 반체제적 애국자들을 또 자기들은 반대한민국적 민족주의자들을 그 양산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서양사, 무슨 세계문화사 같은 것들 거의 다 줄이고 국가 홍보 위주의 이제 국사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강단사학에서는 현대사를 다 외면을 했습니다. 반면에 운동권에서는 운동권 커리큘럼을 보면 항상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결사 같은 데는 해방 전후사의 인식 시리즈를 내면서 엄청나게 돈도 벌고 했는데, 저만 해도 그때까지는 이렇게까지 제가 공부했던 점조직하고 이게 연계가 되는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나는 그래도 해방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됐었고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게도 해방 전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자세히 공부해본 적이 없고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나. 이건 의도적으로 운동권 교육이 그 인식을 만들어시키기, 즉 대한민국의 탄생을 부정적으로 인식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주입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특히 광주 유혈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정보 통제 때문에 사실을 잘 알 수 없었는데 그 틈에 아주 굉장한 맞으면 흑색 선전 같은 것이 사실상 사실 이상으로 몇백 명 죽은 거를 몇천 명 죽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고 나서 학생들의 분위기가 너무 격앙돼서 제가 이 운동권 커리큘럼을 쭉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게 발견됐어요. 스탈린이 사망하고 나서 소련에서도 그 스탈린의 독재는 자기들이 수준으로도 이건 사회주의가 아니고 이 개인 숭배였다 해서 1959년에 상당히 많은 이 공식 책들이 이 텍스트로 썼던 책들을 폐기 처분합니다. 이제 그 중에는 공산당 약사라고 해서 짤막한 맞으면 누구든지 있는 필독서였던 그 책도 파기가 되고, 왜냐면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로츠키는 아예 나오질 않았어요. 존재도 안 하는 인물이 돼버렸어요. 그런 정도로 왜곡이 심한데 그때 폐기 처분된 책들이 우리나라에는 운동권 교재로 쓰였고, 박현천이, 리영인이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한 낭설이죠. 말하자면 아주 옛날 30년대, 40년대 막스주의에 대해서 몰랐던, 뭔지 잘 몰랐던 그 시대에 이상화된 막스주의 이론을 가지고 한국은 미국의 반식민지니까 곧 한국의 경제는 파탄이 날 거라든가 뭐 등등 시각에서 쓴 책들, 또 중공의 대약진 운동, 문화운동, 그 당시 이미 서양의 학계에서는 다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한 책인데 그걸 모두 미화하는 책들이 뭐 8억인과의 대화, 뭐 우상과 이성인이 이런 거를 전환시대의 논리, 학생들을 다 휩쓸고 세뇌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면서 80년대 말 소련 본산에서부터 이 공산주의가 이제 파산이
파산했음이 드러나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주사파가 운동권 안에서도 소위 그 민중민주주의파, 적어도 대한민국 테두리는 지키면서 소위 사회개혁을 하자고 하는 그런 거를 누르고 우리나라에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들의 전략이 역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역사 교육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그 정치적인 도구로서 중요한 거라는 인식이 처음부터 있었고, 의도적으로 교육부 교과 지침을 만드는 일, 또 이 교과서 지필 같은 데 짜고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그들의 공작이라는 건 항상 10명 중에 하나나 둘만 끼어 있으면은 속으로부터 그 내용을 잡는 거예요. 전교조도 마찬가지, 모든 거 처음에는 다 이 무난한 신선한 그런 그 이상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조직을 다 해놓으면 거기를 파고 들어가서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여기가 이렇게까지 온 데 대해서는 바로 공산주의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모르게 지나친 통제를 했다는 우리 그 정부 시책에 가장 큰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72년에 귀국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이 서양사, 러시아 책들이니까 그게 모두 다 압수가 돼서 한 반년을 문공부에 출근하다시피 해서 결국은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에 기증한다는 조건으로 그 책을 겨우 빼냈어요. 이 정도로 이 서양의 학자들이 객관적으로 그 체제를 해놓은 책을 읽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80년대 초에 청와대 쪽에 있던 이 친구 이 동생을 잘 설득을 시켜서 서양의 근본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에서 막스주의 연구한 책들을 읽혀야 된다 해서 그때 한 30권을 출간을 했는데 하나도 안 풀렸어요. 이미 너무 늦었던 겁니다. 머리들이 굳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세대가 그 확대 재생산시키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완전히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틀인데, 이것이 시간만 있으면은 지나갈 거라고 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시간이 과연 있느냐? 지금 이 북한이 저렇고 또 중공이 지금 저러고 있고 하니까, 거기다가 또 우리가 이제 이 정권 교체를 했을 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권 교체는 필요했다고 봤고, 또 그 밑에 눌려서 억울하게 느꼈던 사람들이 또 권력을 가지면서 권력 행사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경험해 보는 것이 우리 발전에 절대로 필요했다고, 그리고 또 인간적인 정의에서도 필요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발생한 것이 이 대북 포용 정책이니 통일을 위주로 해서 우리 역사 뒤집기를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겁니다. 그때는 국민이 그걸 막았어야 돼요. 저는 아시다시피 김영삼 대통령이 임명을 하셨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 핀란드에서 러시아로 간 건 김대중 정부에서 간 거고, 바로 그 햇볕 정책을 홍보하는 그 입장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졌으니까 이제 저짝에서 대가를 당장 바라지 말고 우선 신뢰를 쌓자, 우선 주어보자, 한번 해볼 만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었습니다. 엊그저께 바로 이 중앙일보에서가 잠깐 나왔던데, 지금 우리 그 탈북자의 국회의원 조명철 씨가 개선 가는 것도 북한에서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쪽에서 최덕신 부인이 이 이산가족 대표, 상봉자 대표로 온다. 제가 그때 러시아에 앉아서 그때 벌써 제 가슴이 척척해서 이건 우리 대북 포용 정세는 이건 잘못되고 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간 최고 지휘자의 그 부인으로서 대남 공작책인 여자를 이산가족 대표로 받아줍니까? 그거는 우리가 쓸개가 나간 국민이라는 뜻이죠. 정부에서 절대로 안 된다 했어요. 그 말은 황리장엽 씨를 이산가족 대표로 북한에 보내는 거하고 똑같았는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또 모든 그 정치인들이 김정일하고 눈만 맞추면 출세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돼가지고 무책임하게 했고, 이 나라를 파괴했고, 그 다음에 역사 청산위원회라는 것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모두 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광주 사건, 모든 것을 전부 다 정부가 잘못했고, 정부에 항거해서 일어난 소위 민이 국민이고 그쪽이 헌법기관이다. 이따위 식의 조사 보고서나 또는 이 재판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전복은 이미
그때부터 공공연하게 시작되고 정부가 거기 앞장을 서고 돈을 댔던 겁니다. 그때 국민이 좀 더 크게 저항을 했어야 될 텐데 바로 공산주의의 속성을 모르는 것은 좌우할 거 없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다른 무엇보다도 밑에서 암세포가 여기저기 퍼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거 경고를 하면 제가 신경과암이 돼서 저런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저하고 같이 일을 하는 정말 우리나라 아주 최상급의 이 지식인 친구 동료들도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뭐 국제관계 무슨 정책 포럼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 남남 갈등을 막는 거 이상 중요한 게 없는데 그걸 정면으로 다른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돈이 다른 데는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우선 그런 걸 해야 되고, 이 대안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급책하고 긴 안목의 거를 한꺼번에 저는 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 저는 이승만 복원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서 이승만 기념관과 동상 건립을 위한 국민적인 이 모금운동을 대대적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이 큰 돈을 좀 내고 이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적어도 한 1,000억 정도의 돈을 모아서 제대로 된 이 건국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승만 박사는 4.19로 불미롭게 물러나셨지만은 본인이 걸어 나갔지 어떤 독재자들 같이 탱크를 가지고 국민에 맞서거나 4.19에 봉기한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젊은이로서 참 잘한 거라고 병원에까지 그 위문한 분을 천하에 없는 독재자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애들은 이승만 하면 아는 게 없고 관심도 없는데 아주 굉장한 독재자 분단에 책임이 있는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분단을 시켰다. 완전히 저쪽 선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학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잘못한 게 있다면 결국은 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능력이 없는 사람을 결국은 후계자로 지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 당시 권위주의였던 거는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격으로 경륜으로 이 연륜으로 볼 때 이승만 박사에 근접할 인물이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김구 선생을 암살을 했다는 건 이건 완전히 오해지. 이승만 박사의 그동안의 쭉 행적이나 모든 걸로 볼 때 그 당시에 김구 선생이 정치적인 위협이 될 일도 전혀 없었고 우국 열혈 청년들이 결국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일을 저질렀는데 후속 처리해서 조금 더 엄하게 아마 안두희를 좀 다스렸으면 되는데 그것이 좀 유감스러우니까 이런 그 빌미를 줘서 지금까지도 이승만 하면은 뭐 국민을 뭐 이 집단 살해한 독재자. 어떤 학생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아무리 장기 집권을 했다고 그게 반드시 독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독재라는 것은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릴 때 독재자라는지 전쟁 중에도 그런 적이 없었다. 이게 선거 부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사회 부정부패가 있었지만 그게 어떻게 한 개인의 목적이야.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천하의 몹쓸 그런 이 인물로 그분의 공적이라는 것이 다 매도되는 건 말이 안 된다 하면은 얼마나 강하게 주입을 시켰는지 굉장히 그 저항이 강합니다. 어떤 애는 제가 그래서 실제 이 13년 대통령을 했지만은 하와이에 가서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거기서 우선 생활비가 어려웠고 이 여비가 없어서 어떤 이 실업인이 비행기표를 대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박정희 정부가 자꾸 이 귀국을 지연시키니까 그 실업인이 마음이 변하면 비행기표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고 걱정을 하는 그런 식의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학생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요. 이럽니다. 그건 그 사람이 청빈해서가 아니라 전제군주 같은 독재자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 지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따로 챙기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이 정도로 이 역사 지식의 왜곡뿐 아니라 인간성을 마멸시킨 도가 굉장히 심각하고 어린 애 때부터 대한민국을 만든 지도자들은 전부 다 흉악한 인물로 묘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구급책이 필요하고 조직을 통해서 어머니 조직서부터 모두 이런 거를 모니터를 하고 하나하나 잡아내고 또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침투했던 그 친북 세력들을 또 속아내는 작업이 이건 지금 국가는 하지 못합니다. 그전같이 군대나 국가를 이루어서 국민이 주인으로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이상하게 내는 사람들 기록을 쭉 해서 그거를 국민적인 차원에서 고발을 하고 하는 것도 이 조직을 해야지 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사리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근데 불행히도 지금 새누리당이나 이 민주당이나 역사에 대해서 무식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그 유영익 교수 같은 분은 아주 순수한 학자로서 본래 정치학을 하다 미국서부터 우리 근대사를 공부를 하면서 갑오 경쟁부터 쭉 이 아래로 훑어 내려오다가 한 20년 가까이 이제 이승만 시대에 오니까 본래 반이승만적인 그런 우리 세대의 공유의 그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분이 이렇게 하는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거를 뭐 자료로 안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참 이승만에 대해서 높이 그 평가를 하는 분이고, 그 사이에 20권이나 넘는 책을 그 펴냈습니다. 이 열몇 권은 이승만의 자료집이에요. 그분이 쭉 그 독립운동 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들하고 교신한 것들 같은 게 다 나와 있고, 그거를 보면은 정말 이승만이라는 인물은 우리나라 지도자를 뿐 아니라 그 당대에서 드문 인물이었다. 스탈린이 1879년생이고 이승만이 7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하는 건 이승만하고 스탈린하고의 싸움이었어요. 스탈린은 소련 그리고 그 이 동구를 업고 있는 그런 막강한 인물이었고, 이승만은 아무것도 없고 미국의 반대, 미국이 아주 버거운 상대로 보는 그런 나라 없는 독립운동가일 뿐이었는데 대한민국을 스탈린한테 뺏기지 않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걸 완전히 지금 거꾸로 보고 저짝에서 이승만을 미워하는데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인간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결국은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바로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지나치게 해서 반대쪽에 빌미를 주는 건 하지 말아야지. 근데 저쪽의 그 역사 왜곡 기술은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 그 유영익 위원장 그 반대를 할 때 처음에는 저쪽에도 이제 좀 순진한 백성들이 있어서 이 7월에 이제 그분 뭐 내정설이 그때 뭐 사실이었는지 자세한 건 모릅니다만, 아무튼 중앙일보에서 흘리니까 좌파 역사학계 그 몇 개의 역사학계가 이제 그 기존 사학계에서 분리해서 나간 좌파 학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유행은 안 된다. 이승만을 찬양하는 인물이니까 안 된다. 이승만은 자기가 세운 동상이 무너지고 하와이로 망명 갔을 때 벌써 평가는 끝났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찬양한다는 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역사관이다. 지금 헌법을 들먹거리는데 그동안까지 1987년 헌법에 전문이 잘못된 것을 이용했습니다. 좌파들이 얘기할 때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할 때 늘 지적하는 것이 그거였는데, 그때 소위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전문에서 본래의 재헌헌법에는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87년은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한과 4.19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렇게 되어 있고, 48년 건국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크게 잘못되고 우리 법조계 사람들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다. 재헌헌법 때야 그때가 재헌할 때니까 48년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대한민국 재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초석이 세운 건데 87년 전문에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임시정부에서 4.19로 넘어가면서 바로 북한의 공식에 그대로 말려 들어간 겁니다. 대한민국은 정통 정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이 대한민국 건국하면은 광복회라는 이름으로 쌍심지를 들고 소송을 걸고 나오고 하면서 대한민국이 건국된 게 1919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뭐 사실은 학문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것이 또 통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계속 바뀌었어요. 70년대 노무현 정부 때는 김구 선생을 이승만 죽이기 위해 도구로 이용해서 MBC나 KBS는 무슨 대한민국 하는 게 떠오르면은 김구 선생 얼굴이 또 대한민국을 만들지 말자고 하던 게 김구 선생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승만을 죽이고 김구 선생을 본인으로서도 충분히 추앙받고 존경받을 애국자인데
그게 아니고 이승만 반대 세력으로 하고 만들어서 이승만 죽이기에 도구로 이용합니다. 김구는 좌익이 아니었고 굉장히 싫어하던 인물이었어요. 지금 불행히도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것만큼 이 대한민국을 살려내기 위한 그런 활동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포맷을 여러분 같은 정책 포럼에서 짜서 그걸 확산시켜 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